모든 측정 단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터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혁명과 관계가 있었죠. 그중에서도 자유평등 박애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평등 박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쓸 수 있는 건 누구 영주의 팔길이 뭐 이런 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인이니까 지구의 둘레로부터 단위를 만들면 전 세계인이 공평하게 쓸 수 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는 이름으로 정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공정한 게 없으니까 지구를 네. 선택했구나. 네. 또한 중요한 점은 미터라는 단위의 이름도 시민들한테서 투표를 통해서 얻어낸 거라고 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함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승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승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대 이집트에서 미래 우주 탐사까지 다 하나로 꿰을 수 있는 측정 표준 그리고 단위 이야기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저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많은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NST 소속의 많은 출연 연구원들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대전에 이제 많은 출연연들이 모여 있습니다. 항성님 계셨던 한국천문연구원도 있고 저희 연구원 맞은편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이름을 들으면 뭘 연구하는 데인지 그냥 확 감이 잡히죠.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처음 뵙는 사람들한테 명함을 딱 드리면 아 어디 근무하시는군요 하다가 한 1초 정도 텀이 있어요. 어느 분들은 용감하게 질문을 하시죠. 아, 네. 뭘 연구하시는 곳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도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까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 요즘에는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로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 우주 개발까지 모든 것과 관계가 돼 있는 연구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표정이 살짝 이제 뭐 이런 표정이 되세요. 근데 맞죠, 사실은. 그래서 과연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전에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담이 없고 기둥이 이제 7개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실은 헌법과 국가표준기본법에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이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통 4월 말 5월 초 정도 되면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우리가 연구원 개방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셔서 연구원 구경도 하시고 꽃도 구경하시고 산책도 하실 수 있고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 방문해 보시면 저희 연구원 그 홍보실도 관람하실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실 수 있는데 또 하나 관람 사이트가 오른쪽에 있는 연못이에요. 봄에는 여기도 연산홍으로 뒤덮입니다. 여기에 제 팔뚝만한 삼색 잉어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아쉽게도 지금은 거기 남생이 몇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많던 잉어가 다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원에서 서로를 의심했어요. 몇 달 뒤에 한국과학연구원에서 네. 범인이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CCTV에다. 진짜 잡아간 거예요, 잉어를? 수달이구나. 수달이구나. 수달이었어요. 그런데 아. 수달이 천연보호 동물이라서 맞아요.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촉법 수달. 수달 가족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딱 이렇게 누워서 배영을 하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배에 잉어 탁 올려놓고 탁 먹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 얘기예요. 측정 표준은 일상의 공공 인프라다. 우리 연구원 명함을 드렸을 때 다른 분들이 갸우뚱하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측정 표준, 단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몇 시지? 시계를 누구나 보잖아요. 시간, 온도 이것도 다 우리 연구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본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너무 일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 특이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공 인프라스러운 측정 표준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뭔가 잘못되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 일상에 있는 표준을 따져보면 정말 많아요. 샤워하고 나서 몸무게 재고, 몸무게를 재는 것도 일단 측정인 거거든요. 퇴근길에 음주 단속, 이런 모든 것들이 측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측정과 단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과 단위는 너무나 일상이다. 더 이상 뭐 연구할 게 뭐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만 중요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표지에서부터 말씀드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들도 불리고 굉장한 관광 포인트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한 2뼘 차이도 안 난다고들 하죠. 근데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었을까? 이것 때문에 불가사의라고도 불리우는 거죠. 근데 당시 발견된 물건 중에 하나가 로열 큐빅 마스터라는 일종의 자가 있었습니다. 야, 요건 소장님이 말씀도 아직 안 해주셨는데. 늦었어요, 소장님. 문제는 이거예요. 그 자는 저 피라미드의 주인인 당시의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 플러스 손뼘까지의 길이의 합을 단위로 삼은 거예요. 이 자를 다 돌려서 쓰면 그러면 뭐 정확한 측정이 되기는 하겠죠. 파라오니까 저게 가능했겠죠. 내 몸을 따르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측정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능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만 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영국 단위의 피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트는 대략 그냥 발 크기 정도인 거예요. 근데 사람 발의 크기가 정말 제각각 다른데. 맞아요. 그리고 중국 단위의 한자, 한척 뭐 이런 것도 다 사람의 손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발의 길이라든지 뭔가 자기 몸으로 재는 그런 단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미식축구의 시즌인데 환장하고 봅니다. 주말에 잠을 안 자고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야드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바꾸면 좋겠다.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진시 황제인데요. 이분이 많은 영역을 통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교과서에 보면 이 사람 업적 중에 대단히 큰 업적이 도량형의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량형이 무엇인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도는 길이 그리고 부피, 무게를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중국 진시황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옛날 드라마 같은 것들도 많고 있죠. 그럴 때 항상 나오는 상징적인 물건이 마패잖아요. 근데 암행어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는 여기에 봉서, 사목 등등이 있지만 잘해주시면요. 마패는 지금으로 따지면 공관 차량을 몇 대 쓸 수 있느냐 이런 거요. 말이 많이 그려질수록 이제 고위 공무직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증서들이 이제 봉서 사목이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유척이었어요. 유척은 뭐냐면 노쇠로 만든 자거든요.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저 유척은 왜 필요했을까? 모든 국가들은 그렇게 측정에 열심이었을까? 딱 이 문장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건 없다라는 문장에서 세금. 세금. 조선 시대에도 쌀의 부피를 재서 그걸로 세금을 걷었고 중국 진시황 때도 마찬가지로 물건의 부피를 재서 무게를 재서 세금을 걷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량형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고대와 조선시대에만 중요한 것도 아니었죠. 이 측정은 17세기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는 무려 25만 개의 단위가 혼재돼 있다고 해요. 좀 말도 안 되죠. 그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시에 영국에서 프랑스로 여행을 갔던 아서 영이라는 분이 여행기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마을마다 재는 물건마다 다 단위가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일종의 무역 장벽이었던 거죠. 우리 집에서만 사도록 만드는 어떤 그러한 그리고 당시 프랑스의 수많은 단위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뭐 천을 산다, 헝겊의 길이를 재서 보통 우리는 뭐 1m에 얼마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프랑스의 그 수많은 단위 중에 하나는 어떤 천은 만드는데 힘든 천도 있을 것이고 고급 재료가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그걸 다 단위를 따로 만들었던 거죠. 노동력의 대가, 노동 시간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그래서 단위가 다 따로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위가 저렇게 많았고 우리 마을, 옆 마을, 뒷집, 앞집 다 다를 수도 있었던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몸무게 전용 몸무게 따로 만드시면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저는 이미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17세기 프랑스에 그 수많은 단위가 존재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에는 귀족이 자신의 영지 안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 그 세금을 거둘 때의 단위를 귀족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을 지 멋대로 더 거두려고.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꼭 출두해서 매매를 해야만 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 프랑스 곳곳에서 벌어졌던 거죠. 단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혁명이 일어났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시민들이 외친 구호가 무게는 하나, 길이도 하나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해요. 어째서 저분들은 다 측정에 목숨을 걸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게 세금 수탈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측정 단위 그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해라고 하셨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사실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위는 세상을 바꿨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안정적인 단위를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단한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흔들린다면 혁명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혁명은 이제 17세기 이야기이지만 또 20세기에도 큰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처음 표지에서 제가 우주 보여드렸잖아요. 1999년 9월 23일 화성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성님 잘 아시죠? 전 너무 잘 알죠. 네. 저게 원래 화성의 기후를 측정하려고 갔었던 맞습니다. 기후 탐사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려 6억 달러를 들여서 나사에서 쏘아 올려서 이제 잘 착륙만 하면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착륙을 할 때 푹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연료를 내뿜으면서 천천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얼마나 천천히 연료를 뿜어야 되는가, 지금의 속력은 얼마인가를 다 계산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짜잔. 분명히 이제 잘 착륙을 해야지 하는 순간 갑자기 위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안 오는 거죠.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대기에 들어가면서 네. 착륙해서 이제 신호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결국 알아낸 바로는 그냥 우주에서 다 폭파가 일어나서 맞아요. 우주의 먼지가 돼버린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조사에 들어갔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잘못됐을 때만 존재감이 드러나는 단위의 문제였습니다. 그 속력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서브루틴이 있고 메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서브루틴에서는 이거를 야드 파운드법으로 계산을 하고 그 숫자만 덜렁 메인 프로그램으로 넘겼던 거죠. 24인치 청바지를 샀다. 네. 라는 것과 24cm짜리 청바지를 샀다. 이건 완전 다른 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지금 나사에서 벌렸던 거였어요. 물론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비로소 모든 단위는 다 미터로 통일한다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7세기 프랑스 뿐 아니라 20세기에서도 큰일은 있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사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은 자잘한 사고들이 있었다고 해요. 비행기가 연료를 채울 때 꽉 채우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무거우니까 그만큼 더 오래 걸리고 소비도 많이 하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리터 단위로 숫자를 계산을 해서 갤런 단위로 넣는다거나 갤런 단위로 계산한 숫자를 리터 단위로 넣는다거나 하면 또 연료가 엄청 모자라거나 많이 남는다거나 연료가 모자랐을 때가 아주 큰 일이 나는 거죠. 지금 단위가 문제가 됐던 이 사건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측정 단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터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혁명과 관계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자유평등 박애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평등하게. 당시에 이제 루이 16세가 통치를 하던 중이었고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과학 아카데미 소속이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개발하면 시민들도 좀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좀 더 이성적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당시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였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쓸 수 있는 건 누구 영주의 팔길이 뭐 이런 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인이니까 지구의 둘레로부터 단위를 만들면 전 세계인이 공평하게 쓸 수 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는 이름으로 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공정한 게 없으니까 지구를 네. 선택했구나. 네. 또한 중요한 점은 미터라는 단위의 이름도 시민들한테서 투표를 통해서 얻어낸 거라고 합니다. 당대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의 원로들이에요. 네. 라플라스, 라부아지에 그리고 제롱 랄랑드라는 천문학자입니다. 이 세 분이 주축이 돼서 이걸 미터로 하자 꽝꽝꽝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만큼의 길이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누군가가 재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요? 이분들이 직접 갈 리는 없죠. 제롬 랄랑드라는 천문학자의 제자들. 대학원생이다 진짜. 네. 왼쪽은 들랑부르, 오른쪽은 메생. 두 분이 다 제롬 랄랑드 천문학자의 수제자이고요. 두 분 다 40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과학 아카데미로 멤버로 딱 가입이 됩니다. 가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출장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터가 얼마인지 재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파리를 지나는 좌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파리에서 이제 두 분이 출발을 해서 북쪽은 덩케르트, 남쪽은 약간 국경을 넘어가서 바르셀로나까지 잰 다음에 그 길이로부터 이제 미터를 추산하자였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딱 표시되어 있는 데가 호데스라는 곳인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남쪽, 북쪽으로 나눠서 재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재기는 힘드니까요. 그 들랑부르 과학자는 북쪽으로, 메센 과학자는 남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걸리면 재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출장비도 뭐 그 정도 주고 출장비 관리하는 분은 그 라부아제였어요. 그분이 원래 이렇게 세금 징수원이기도 했거든요. 본래 잡은 이제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걸 본인의 일종의 취미이자 가장 좋아하는 일, 과학에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가 않았어요. 미터가 얼마큼입니다 하는 숫자를 들고 오기까지는 7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동안 프랑스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장비를 관리하셨다던 그 라부아지에조차도 이분들이 7년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왜냐하면 비세금 징수원이었잖아요. 모든 민중들의 미움을 받기 딱 좋은 직업 아닙니까? 정말 측정 잘하시는 분이고 화학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네. 그 1794년 5월 8일에 그냥 단두대에서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지만 같은 머리를 만드는 데는 100년도 모자르다라고 이제 수학자 라그랑주가 말을 한 기록이 남았죠. 야. 라그랑주는 진짜 그 당대 유명한 수학자였거든요. 네. 제임스 웨브 조망원경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드렸던 라그랑지안 포인트, 중력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지점인 라그랑주 포인트가 그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낸 당대 훌륭한 수학자가 라그랑주였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는 이렇게 단위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어떤 상수 뭐 이런 데 이름을 남기더라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미터가 정해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799년에 결국 백금으로 만든 미터 원기를 파리 공화국 문서보관소에 공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터의 시초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쓰고 있는 미터는 저것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미터 원기도 저것과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당대 프랑스의 과학자들은 민중을 계몽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리 곳곳에 16군데 미터가 얼만큼이다를 저렇게 표시를 하는 데 이르러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미터입니다, 여러분. 다 이걸로 재셔야 돼요. 이걸로 안 재면 처벌. 뭐 이런 경지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뭐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파괴가 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딱 2군데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미터가 발명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 발명된 미터를 파리 주변에 강제 시행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걸 과연 파리 시민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던 게 있는데 굳이 이걸 바꿔야 되니까 불편하고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더 짜증나고 그래서 프랑스는 미터를 발명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미터를 가장 처음으로 거부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